부익부 빈익비라는 이 사회적인 문제가 결국은 미국의 금리를 잘 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가계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어떤 그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 주가가 저렇게 좋으니까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푼 자산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에 있어서 소비를 줄일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금리를 올렸는데도 언터처블했던 계층이나 산업이 과연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확 좋아질 거냐?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서 굉장히 힘들어 있는 산업들이 한 2번, 3번 정도의 어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냐? 과연 누구를 위한 금리 인하며 뭘 위한 금리 인상이냐라고 봤을 때 옛날처럼 금리 인하해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가 이제 어벤져스라고 이름 붙인 분들 모시고 하반기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6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내일 거래일, 금요일 거래일이 지나면 이제 바로 7월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하반기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네, 어벤져스이십니다. 저희 설마요. 네, 또 오늘도 깊이 있는 진단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시장 상황 진단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시장 상황은 뭐 엔비디아스럽다라고 엔비디아스럽다.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그 주변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제 주변에 이 증권 쪽에 계시지 않은 분들조차도 네. 엔비디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혹시 다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할 때는 너무 고점 아닌가라는 얘기도.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챗GPT가 나온 2023년 그 11월 이후에 이 엔비디아 주가가 거의 9배, 10배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누구나 다 닷컴 버블 때를 연상을 할 수도 있고 주가가 많이 오른 데 따른 부담이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지난 그 2분기 실적 5월 말에 있었던 실적 발표 이후에 한 달이 안 되는 사이에 거의 주가가 한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가가 좀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향방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으면서 이게 과연 버블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좀 확산이 되면서 조금 쉬어갈 것이냐 이런 쪽에 관심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이 다른 산업으로 어떤 돈의 흐름이나 경기 상황이 좋아지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져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은 굉장히 좀 불편하게 그리고 굉장히 난해하게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얘기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이제 상무님께서 내신 보고서 제목이 확산보다 집중입니다. 역시 여기에도 엔비디아 얘기를 해주시면서 닷컴 버블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질주를 하다 보니까 AI 열풍을 두고 과거에 닷컴 버블을 연상케 한다라는 얘기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의견도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하죠. 어떤 내용 담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가장 쉽게 보면 주가의 상승 속도만 보면은 네. 사실은 그 인터넷 혁명의 상징이었던 시스코 때보다도 엔비디아가 더 화려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냄새가 어느 정도 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터넷 버블 때, 그 99년, 2000년대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PER이 거의 70배에서 80배까지 올라갔고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링, 지금까지 나온 실적 기준으로는 한 70배, 앞으로 나올 실적 기준으로는 한 40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소위 말해서 M7이라고 하는 그 매그니피컨트 7, 7개 종목들의 평균적인 PR이 40배에서 50배 정도 수준인데,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5배에서 16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버블스럽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막상 이것저것 조건들을 이렇게 좀 엄밀하게 보면은 사실은 주식시장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기서 돈들이 그 다른 쪽으로 옮겨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이쪽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이 좀 건재하지 않을까라는 내용도 좀 담았습니다. 네. 닷컴 버블이 생각은 나지만 그때와 같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좀 다른 측면이 있다. 확실히 비싼 측면에서는 버는 것만큼 주가가 비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그러니까 잘 번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AI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인 성장인 건데 이게 좀 온기가 많이 확산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하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은데 네. 좀 이번에는 좀 그렇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시장은 약간 로테이션, 뭐 순환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오르면 그쪽이 좀 쉬어가고 그러면서 그동안 소외되었거나 또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또 옮겨가면서 약간의 좀 손바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늘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러기에는 별로 대안이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게 이번 하반기 시장의 가장 큰 딜레마이자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손바뀜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그 전반적인 어떤 경기 상황이 좀 좋아지거나 아니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엔비디아나 뭐 빅테크처럼 뭐 경기와 상관없이 금리와 상관없이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이외의 다른 기업들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으로 가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여전히 금리에 대해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 내려가진 않고 있는 인하를 하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미국 경기도 사실은 이제 일부 산업을 중심으로만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보면은 지금 계층 간에 그리고 산업 간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순환되기에 펀더멘탈하게 순환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를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집중이 됐고 어느 정도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다른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는 사람대로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딱히 기회가 없는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뭐 속된 말로 이렇게 굉장히 난해한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리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0번은 아니고 네. 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긴 하잖아요. 그게 뭐 9월이냐 11월이냐 시기를 두고도 그리고 횟수를 두고도 물론 말은 의견은 상당히 많은 상황이지만 상무님은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 이후 상황은 금융시장의 상황은 또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한 11월 정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금리나 뭐 9월이나 11월이나 사실 이제 물론 한 2, 3개월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연속적으로 금리를 어느 정도 인하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지난 6월 달 FOMC에서 이제 좀 긍정적이었던 거는 한 번을 하지만 내년에는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한 4번 정도 해서 총 그 내년 말까지 5번 정도 한다라는 게 전도표의 내용이었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미국이 심각하게 둔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올해 한 번 그리고 내년에 한 2-3번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사실 좀 있어 보이고 뭐 이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제조업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 지금 서비스업만 좋고 제조업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잘 못 올라오거나 이 어떤 로테이션이나 경기 회복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시장이 과연 첫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거냐 아니면은 그동안에 어쨌든 그 미국이 보여줬던 어떤 경기의 내성이 여전히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면은 금리 인하 폭이 좀 제한적일 거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경기 회복의 어떤 강도도 이렇게 미미하다라고 주식시장에서 인식을 하면 의외로 시장은 금리 인하 시점에서 좀 주가가 좀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미 수출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미국 경기가 어쨌든 조금 더 둔화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그나마 좋던 수출에서 대미 수출의 어떤 실적 자체가 조금 나빠지게 되면은 시장은 조금 더 그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금리나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의외로 나빠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올해 하반기 때 시장의 흐름에서 특히 연말 쪽에서의 시장의 흐름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면은 꼭 뒤에 기대감이라는 말이 이렇게 세트처럼 한 세트처럼 오는데 이게 꼭 기대할 만한 일인지는 그 뒤의 일은 물음표다라는 말씀이시는 오히려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물론 모든 경제 문제를 사회 문제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부익부 빈익비라는 어떤 저희의 최근의 어쨌든 이 사회적인 문제가 지역별로 그다음에 산업별로 너무 그 극단적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 결국은 미국의 금리를 잘 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게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를 들면은 가계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주로 카드값, 그러니까 약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어떤 그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고소득층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베이비 부모들, 자산이 많은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 주가가 저렇게 좋으니까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순자산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에 있어서 소비를 줄일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층 간의 어떤 갈등, 그 다음에 또 금리에 민감한 산업들도 있지만 금리에 덜 민감한 산업들의 어떤 격차도 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덜 민감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금리를 올렸는데도 이렇게 그 별로 그 언터처블했던 계층이나 산업이 과연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확 좋아질 거냐?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금리에 굉장히 좀 덜 민감해서 굉장히 힘들어 있는 산업들이 한 2번, 3번 정도의 어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냐? 과연 누구를 위한 금리 인하며 뭘 위한 금리 인상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 좀 미국 경제 내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금리 인하해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최근에 뭐 미국 현지에서 맥도널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이 식사 세트를 내놓는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이나 좀 중간계층까지는 좀 금리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화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굉장히 분명한데 위에 계층 같은 경우는 소위 계층을 나눈다면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자산이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지만 최근에 미국의 4월 주택 가격이 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더라고요. 이거 어떤 현상으로 좀 봐야 됩니까? 말 그대로 양극화 심화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그 모기지 금리, 주택 담보 금리가 지금 6에서 7% 정도 되는데 이 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3, 4년 전만 해도 거의 2%, 3%대 금리였으니까 거의 2~3배 높아져 있는 금리 상황에서 과연 누가 집을 살까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하이엔드 시장은 또 활발하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산업이 괜찮고 직업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의 집값은 여전히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약간 미국도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미국 남부 뭐 플로리다나 이런 쪽처럼 기후 좋고 이런 쪽의 집값은 뭐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미국이 이제 집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 부에 있어서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좀 벌어져 있는 상황 때문에 이게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 과거에는 이제 그랬었고 실제로 이제 집값이 조금 둔화가 되긴 했지만 그 영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구조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금리에 덜 민감한 구조로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은 계층 간의 차이, 소득의 격차, 그다음에 어떤 산업 간의 차이 이렇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져서 이 금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데 결국 이게 주는 시사점은 그 금리 때문에 그 금리로 인해서 이제 미국 경기가 뭐 사실은 좋게 얘기하면 연착륙하고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빨리
안 나빠져서 네네.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산업들, 그다음에 고통받는 산업들의 힘들어하는 산업들의 그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금리 인하를 그래서 어쨌든 상무님 생각이 11월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한차를 합니다. 근데 요 며칠 사이 캐나다의 예를 보면 금리 인하를 시작을 이제 스타트를 했구나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재차 네. 굉장히 깜짝으로 오르면서 다시 인상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게 미국에서도 물론 아직 섣부릅니다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만약에 섣부르다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재차 반등하는 이런 흐름까지도 좀 경계심을 가져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약간 조금 깨림직한 거는 네. 유가가 조금 오르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6월달, 지금 6월달인데 5월달 대비해서 유가가 70% 했던 유가가 WTI 유가가 지금 80%대 조금 올라가지고 아마도 이게 한두 달 뒤에 이제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는 약간 영향을 주긴 줄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 미국의 5월 CPI가 떨어질 때 보면은 에너지 가격이 영향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쪽의 물가가 좀 떨어졌는데 결국은 이제 에너지 물가 때문에 가장 많이 이제 물가가 떨어졌는데 이제 에너지 물가가 또 올라가니까 사실은 그 다음 달에 발표될 6월 미국의 물가는 5월 달보다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고 올라갔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일 거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물가 둔화에 대해서 강하게 확신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연준은 뭐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네. 것처럼 누구를 위한 금리 정책을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가 굉장히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라고 하면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꽤 있고 그렇지 않은 산업들도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하의 어떤 포커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전보다는 금리 인하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자. 지금 당장 뭐 7월이나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일 거고 결국 연준은 하반기 때 후행적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금리 인하인가 오늘 상무님이 여러 번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는데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을 우리가 이제 가늠해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도 당연히 관심사입니다. 최근에 뭐 시티라든지 이런데 보고서를 보면 우리 한국은행은 8월에 내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사실 한국은행이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입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인하 압박 아닌 압박 좀 간접적인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흐름은? 사실 이제 필요성으로 보면 네. 저희는 너무나 간절한 상황입니다. 인하의 필요성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PF 문제도 그렇고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PF 때문에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금융권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들을 최소화하고 또 이런 사업장이 무너짐에 따라서 일반 서민들 또 집을 살려고 했다가 또는 이렇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다른 산업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저희 한국은행이 2019년인가요? 그때 한 차례를 빼놓고는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또 여기서 금리 차가 더 벌어졌을 경우에 환율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1,380원대, 90원대 하는 환율을 1,400원대까지 더 볼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도 사실 부담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리고 환율이 약해지면 역시 또 수입 물가가 또 좀 세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다시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또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필요성으로만 보면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필요성만 보고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너무나 숙제들이 많다라는 거를 감안하면 결국은 한국은행은 눈치 보기를 하면서 조금 뒤에 적어도 미국이 예를 들어서 11월 정도에 한다라고 하면은 10월이나 12월 정도 약간 한 박자
한두 달 빠르거나 아니면은 뭐 비슷한 시기에 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어서 아마 다른 하우스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제가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박자, 진짜 한 박자보다도 어쩜 반 박자 굉장히 예민하게 네, 미국의 상황을 좀 보면서 반 박자 빠르게 혹은 반 박자 뒤에 뭐 이렇게 예상을 하시네요. 그 환율 얘기해 주셨으니까 달러엔이 160엔을 돌파하면서 두 달 만에 또다시 이제 실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달러 강세가 뭐 올해 상반기도 계속해서 지금 이어졌습니다. 하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더 강해지기는 쉽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연준이나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만 생각하면 사실 뭐 쉽게 엔달러 환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고 달러는 여전히 약해질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수출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지난 5월달 일본 수출 나온 거 보면은 뭐 13% 전년 대비해서 13% 올랐으니까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좋은 수출 실적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수출을 이제 물량과 가격으로 이렇게 쪼개서 보면 물량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저 때문에 가격으로 인해서 지금 수출이 좋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사실은 엔저의 어떤 효과 그리고 엔저 때문에 나타나는 약간 이제 그 디플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이제 좀 극복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서 당장 어떤 뭐 이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개입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는 여러 그 관측들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엔달러 환율도 이렇게 떨어질 만한 조짐이 당장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출, 그래서 기업들은 좋은데 가게가 느끼는 고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일본도 지금 내수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물가가 조금씩이지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지금 물가가 2.5%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하반기가 되면 어쨌든 조금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가 지금 가계와 기업 간의 어떤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제 기업이 조금 돈을 못 벌어도 실질 소득이 좀 좋아지면서 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만회가 되면은 그때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거고 아마 저는 그 시점이 여름 지나면서부터 조금 가시화될 걸로 좀 보여져서 여름 정도를 지나고 나면은 엔달러 환율의 상승, 그러니까 엔화 약세의 어떤 강도도 좀 진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는 올해 연말에 엔달러 환율은 한 150, 한 6엔대 요 정도, 150, 한 7엔대 요 정도까지는 좀 진정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160엔대에서 그렇게 큰 폭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원화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선생님? 뭐 원화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1,300원 후반대를 예상을 네. 했었는데 지금 벌써 이제 1,300원 후반대고 거의 뭐 1,400원대를 육박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1,400원대에 안착할 정도의 원화의 흐름은 아니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 돈들이 워낙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기도 하고 또 기업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IRA 그 법안 이후에 이제 해외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의 유출이 좀 많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저희가 벌어들이고 있는 달러의 양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400원까지는 좀 안착하지는 않을 것 같고 여전히 하반기에 좀 1,300원 후반대 정도 원달러 환율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서 하반기 7월부터 시작된 이 금융시장에서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있다면 어떤 걸로 각각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위험 요인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금리가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디거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지금처럼 계속 이제 뭐 9월이냐 7월이냐 11월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들만 막 일으키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위험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내일 아침에 또 트럼프하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첫 TV 그 토론. 토론을 하게 네. 되는데 이제 그런 이제 트럼프의 어떤 재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위험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회 요인은 오히려 이제 미국 경제가 어쨌든 뭐
누구를 위한 금리 인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잘 버텨주면서 그리고 뭐 AI나 이런 쪽에서 투자가 좀 유지가 되면 하반기는 그래도 수출주들 그리고 핵심 어떤 AI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내수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런 저희가 물건을 사는 소비, 물건을 파는 소비는 굉장히 안 좋지만 일부 서비스 쪽,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택배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조금 활발해지고 있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그리고 공산품 쪽에서는 주로 이제 제약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좀 기회 요인들이 위험 요인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코스피만으로 봤을 때는 이 밴드를 하반기에는 조금 더 위쪽으로 많이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상반기는 굉장히 좀 미국 시장, 여타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아쉬움이 좀 많았던 시기라고 본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로는 보고는 있는데 네.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코스피 상단을 한 2,900대 보고 있는데요. 다른 하우스들보다 조금 낮습니다. 보통 다른 하우스들이 한 3,000 정도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금 낮게 보고 있고 그만큼 이익의 어떤 그 좋아지는 폭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만만치 않을 거다. 그리고 특히 수출이 대미 수출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고 대중 수출이나 EU 수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 어떤 수출의 저변이 확산되기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측면에서 코스피의 어떤 상단을 조금 높게 보지는 않고 있고 이거를 좀 뚫어낼 수 있는 어떤 기회는 결국은 좀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뉴스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근데 모든 걸 다 이렇게 시선이 주목되고 여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시장 흐름도 언젠가는 좀 건강하게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다 같이 좀 잘 갈 수도 있는 시장 전반적인 펀더멘트를 좀 건강한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 건 투자자분들이 좀 바람이실 텐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성우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수출을 되게 잘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수출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디램이라든지 랜드라든지 소위 이제 뭐 레거시라고 네. 하는 이쪽과 HBM이라고 하는 약간 이제 AI와 관련된 쪽과의 어떤이 같이 좀 잘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뭐 랜드나 이런 쪽에서 못한 건 아니지만 올라오는 속도가 가파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통과를 해서 납품을 시작을 하는 이런 기회 요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제 미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다른 품목들의 어떤 수출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중국은 조금 좋아질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확 좋아지기는 쉽진 않고 결국엔 좀 기대해 볼 만한 건 의외로 유럽인 것 같습니다. 유럽이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경기를 돌리려고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은 뭐 유럽 의회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멈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요게 이제 사실 하반기 때 유럽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면은 네. 저희가 뭐 다른 산업으로도 조금 더 품목들이 좀 좋아지면서 좀 확산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상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